이재명이 다시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갔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입니다. 이 고 김문기를 하위직에서나 몰랐다, 이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중앙지법 형사 34부 이재명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재명 측은 재미있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저도 변호사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법리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고인을 알았더라도 그 인식이 바른 때까지 이어졌는지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자면 김문기를 호주, 뉴질랜드 여행 등에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알았다는 인식의 정도가 이재명이 방송에서, SBS 방송에서 난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한다 하는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처럼 들리죠. 근데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 기억력은 천차만별이니 이재명은 결코 허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이재명 변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변론이 과연 통할까요?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0일이죠. 이 SBS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 그리고 고 김문기 씨는 이 인터뷰 바로 전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명 변호인은 재판장을 향해 저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아니다. 공식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다고 모른다는 이런 표현은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검찰이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입증을 하려면 이재명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통해 그걸 증명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게 5년 전으로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그래 검찰이 그걸 증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5년 전이라는 말은 2016년 1월 12일경 이재명이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 처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대장동 그리고 성남시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 현안을 보고받은 것을 아마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시점을 시작으로 고 김문기가 이재명을 총 10차례 업무로 만나면서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번이나 업무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토론까지 하고 그리고 결재를 맡았는데, 그래도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처음 알게 된 시점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인 2009년 6월로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변호인의 이런 인지에 대한 변론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이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반론이라며 당시 이재명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 행위다, 이렇게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은 특정 시점에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행위에 관한 발언이며 호주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의 동행 의혹이 제기되자 부인한 것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관련된 발언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성격과 발언 내용의 외형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측은 검찰이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성남시청 공보실로부터 압수한 2,300여 장의 호주 출장 사진 중에 일부만 수사 기록으로 제출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김문기 시장과 이재명이 같이 있는 사진은 35장뿐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300장을 다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목록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아니 호주 뉴질랜드 9박 10일을 다녀온 건 알겠는데 사진을 2300장이나 찍었습니까? 그걸 두고 업무 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흥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가서 골프 치고 요트 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말입니다. 검찰은 파일 용량이 굉장히 커서 전체 첨부가 어려웠고 일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한 것도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진을 폐기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 도계공에서 김문기와 함께 일한 정민용 변호사의 유력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이 대학 후배로 남욱이 성남 도계공에 미루는 변호사죠. 김문기 씨가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이며 상급자였다는 증언이 바로 그 증언입니다. 또 김문기가 참석한 이재명 시장 주재 회의에서 1시간가량 토론이 있었다는 내용도 증언했습니다. 정민용은 상대했던 직원 중에 김문기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다고 진술한 게 맞느냐 하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정민용의 증언입니다. 김문기가 상급자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 해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다. 나는 지원부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김문기 처장이 말하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이재명 측은 지난 3월 재판에서 김문기에 대해 하급 직원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정민용은 김문기와 함께 2015년 1월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에 대해 보고한 상황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장실 내부 회의실 사진을 제시하자 정민용은 시장님이 맨 왼쪽 가운데 자리에 앉고 그리고 왼쪽부터 개발본부장 등이 쭉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고한 자리 배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민용은 특히 당시 1.2공단 분리개발과 관련해서 단순 보고에 그친 게 아니라 시장 앞에서 1시간가량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장동 택지개발과 1공단 공론화의 결합개발은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공약이었죠. 그런데 정민용 등 실무진은 법률적으로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더라도 공론화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민용은 분리 후에도 공론화가 가능한 사실이 시장에게 이미 보고된 줄 알고 결재를 받으러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분리는 안 된다. 공론화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당황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서로 토론해 보라고 해서 분리를 반대하는 성남시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시장실에서 한참 토론을 했고 이후에 시장이 그럼 분리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민용은 자신이 소상히 기억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막내여서 직급이 낮아서 김문기 당시 팀장을 모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기억하고 있다. 과연 이재명은 김문기를 몰랐을까요? 모든 정황은 이재명에게 불리합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유죄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민주당도 이미 보전받은 434억 대선 자금을 발언하게 되어서 사실상 와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판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로부터 2015년 1월 14일 호주 출장 당시 이재명 그리고 김문기 씨 또 시장 의전비서 A 등 3명만 따로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함께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죠. 이 호주 출장 당시인 2015년 1월 12일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가 함께 골프 친 사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이재명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일대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했던 출장을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10번 또 넘게 가는데 한 번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김문기가 함께 갔다. 그걸 기억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의 호주 바다낚시 증언은 이재명 측 주장과 배치되는 또 하나의 유력한, 그러니까 김문기를 확실히 알고 있다 하는 유력한 정황인 셈입니다. 유동규는 이재명이 낚시를 좋아해서 내가 가이드를 통해 요트를 섭외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트에는 이재명 일행 3명만 탔고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 유동규는 또 요트를 빌리는데 3천 호주 달러, 현재 환율 기준으로 무려 250만 원이나 하는 큰 돈입니다. 그 3천 호주 달러가 들었는데 내가 개인 돈으로 냈다면서 이렇게 자신의 증언에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나는 이틀 전에 공식 일정을 빼먹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 요트만 빌려주고 낚시는 함께 가지 않았다. 실제 지난 3일 재판에서는 김문기가 호주 출장 당시 한국의 가족에게 보낸 동영상이 재생이 됐는데 김문기가 오늘 바다 낚시 왔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동영상에 나옵니다. 검찰은 이에 2015년 1월 14일 이재명과 김문기 씨가 바다 낚시를 즐긴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수사와 재판에서도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부터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는 각종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그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문기에게서 대면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죠. 그리고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이 호주 출장 당시 김문기 씨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나무를 감싸는 채, 그 나무가 얼마나 큰가 재보리는 듯이 손을 맞잡고 이 나무를 삥 둘러 감싸는 사진, 그 사진도 법정에서 현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는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 출연해서 사진 조작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언입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를 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어 이렇게 보여주더군요.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골프를 친 사람이 김문기 씨인지 당시엔 몰랐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동규는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직접 몰아 이 대표를 보좌했다며 이재명이 거짓말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며 이재명이 호주 출장 당시에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재명, 김문기가 함께 과일을 고르는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식당에서 마주 앉은 모습 등이 찍혀 있습니다. 이기인이 말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본인을 위해 일했던 김문기 씨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이재명. 하루빨리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재명의 거짓과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자, 어제 재판에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입니다. 한편 이재명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장을 직접 신문을 하면서 고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무성에게 보낸 문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까지 문자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무성은 검찰 측 증인이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반대 신문에서 제가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문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사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개인 비위로 사직한 게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황무성은 자신이 2015년 2월에 유한기를 통해 사직 압박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유한기가 성남시장 이재명을 들먹이고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들먹이고 유동규 등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기가 이재명을 들먹이면서 황무승 들어 사직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이 유한기가 생전에 황무승의 주장을 반박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직접 공개한 것입니다. 유한기는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죠. 황무승은 그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9시 42분에 유 씨가 답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문자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측이 유한기가 황무승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며 재차 물었고 황무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문자뿐 아니라 황무승이 유한기에 보낸 문자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밝혀달라.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도 저도 궁금하긴 하다. 그걸 왜 피고인이 가지고 계시는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한기가 황무승에게 보낸 문자를 어떻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유한기가 생전에 아는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한기가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그 메시지 내용을 이재명이 확보를 했다. 그래서 유한기가 황무승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문자를 언제 확보했냐고 묻자 이재명 측은 중간에 전달한 사람을 찾아봐야 한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자, 과연 진실이 밝혀질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모든 재판에 거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가벼워 보이는 범죄인 이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가 어쩌면 거의 운명을 빨리 결정짓는 재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사건처럼 기록이 200건이나 되어 기록 검토에만 몇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렇게 시간이 되는 재판은 아니니 말입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이재명은 9월경에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재명은 절체절명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데 무엇이든 걸겠습니다. 워낙 사건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는 터라 공천권을 내려놓아라 하는 압박도 앞으로 거세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는 예상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결국 친명 그리고 비명으로 쪼개질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당권을 그냥 내주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목숨 걸고 잡은 권력을 쉽게 내주지는 않겠죠. 조지 워싱턴 대학의 방문 교수 생활을 끝내고 곧 귀국한다는 이낙연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이낙연이 똘똘 뭉쳐서 검찰이 파놓은 돈 봉투 사건, 코인게이트 이런 함정들을 이기고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코인게이트나 돈 봉투 사건이 우리 검찰이 판 함정입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번엔 선관위 얘기입니다. 이 고위 간부들 박창진 사무총장 그리고 송봉섭 사무차장 등의 자녀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받지 못하겠다. 현재까지 나온 의혹 대상자만 10여 명인데다가 구체적인 특혜 채용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만큼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형사 고발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두 기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원래 권한쟁의가 붙으면 그 최종 심판을 하는 곳은 헌법재판소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선관위는 2일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를 열고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노태학은 고개를 숙인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강경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승관이는 회의 후에 보도 자료를 통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그렇죠. 국정조사, 그리고 권익위 조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 이건 전부 다 법이 정해놓은 건데요. 승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기관인 승관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또 승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그러니까 승관위 사무총장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17조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더욱이 감사를 해야 하는 사무총장 박창진이 자녀의 특별 채용을 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자이자 직권남용 등의 죄책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저는 어제 OBS에서도 이 문제를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승관위 고위직들 박창진, 송봉섭 등이 조국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법을 위반해 특혜를 베풀어서 남의 기회를 뺐던 것이지 않습니까? 헌법과 감사법상 감사는 국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들여다보는 회계검사, 그리고 기관 사무 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3년마다 받고 있죠.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서 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승관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승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이 일치된 견해이다.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승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승관위는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절했습니다. 끝내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못했죠. 감사원은 즉각 입장을 내고 승관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승관위의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이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승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또 헌법적 관행이라는 승관위 설명에 대해서도 2016년과 2019년 승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며 승관위가 감사원으로부터 인사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맞섰습니다. 2016년에도 똑같은 인사 비리가 있었더군요. 그걸 2019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감사를 받은 겁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근거로 승관위를 상대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승관위는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결국 고소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인사 업무를 왜 승관위는 감사받지 못하겠다고 감사원이 감사 요구에 저항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승관위는 모든 업무가 일체 감사를 외부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러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겁니까? 어떻든 한편 권익위는 전날 승관위가 참여한 활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단독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승관위는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와 사촌 이인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둑 읽고 외양간 꽂혔다고 할까요?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사무총장, 그리고 송봉섭 사무차장, 그리고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을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모두 면직 처리를 했죠. 또 김정규 과장과 박찬진 사무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연루된 전남선관위 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 주 중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면직 처리된 박찬진과 송봉섭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들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비리로 채용된 자녀들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두 사람만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박찬진의 사무총장 자리는 35년 만에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그걸로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다. 선관위 위원장 노태학은 본인부터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임기를 지킬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국민적 분노가 지나가는 바람처럼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노원구 출마를 공언했습니다. 이게 또 인터넷판에 뉴스가 됐더군요.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 무소속 출마 의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 상태죠. 그는 문제는 윤핵관이 공천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등 장난치려 하면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당원권 정지 징계가 공천 직전에 끝나기 때문이냐 이렇게 묻자 이준석은 그것과는 관계없다. 홍준표 시장은 징계를 받고도 대선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공천 이런 것뿐 아니라 오늘부터 선거날까지 모든 행보에서 능동적으로 판단을 타이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참 해석 어려운 말만 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준석은 또 이재명을 두고 비관적인 비평을 내놨습니다. 남의당 대표를 두고 말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성남시장에서 대선 후보로 올라온 과정을 보면 도덕성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능력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선 치르면서 그 자원을 많이 소모했다. 글쎄요. 이준석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면 20대 중반에 대전까지 가서 그 업자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지는 않았겠죠. 제가 어제도 기본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는 황금 같은 기회를 잃어버린 그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도 너에게서 기회를 빼앗지 않았다. 너는 너에게 너무 무거운 모자를 썼을 뿐이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